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한국에서 뺨 맞고 돌아간 왕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이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에서 뺨 맞고 돌아간 왕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왕위 부장의 방문에 대해서 뺨 3대를 맞고 돌아갔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왕위 부장의 이번 방안은 대형 사고이다, 대형 악재이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국 신문에서는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분석을 보면 이번에 굉장히 큰 뺨을 맞고 돌아간 왕위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왕위 외교부장의 방한 결과를 두고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중국 신문 쪽에서는 왕위 부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계올림픽에 한국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평가는 왕위 부장이 뺨 석 대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겁니다. 이번 왕위 부장의 방안은 10개월 만에 첫 방안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도 서방 세계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이라서 이번 방문이 굉장한 중요한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왕 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크게 평가를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 부장의 방안이 대형 사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큰 대형 악재 때문에 이번에 대형 사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OC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방안, 그것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곳에 문 대통령의 초청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서방세계,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의 움직임이 보이자 한국의 지지, 특별히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인 한국의 지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고위급이 참석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북한을 화해를 시켜서 이것을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시키면 중국의 외교 영향력이 미국은 하지 못했던 이러한 외교 영향력이 지금 세계적으로 뻗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 때문이었죠. 동시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그게 뭐냐? 핵미사일 도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억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안이 완전히 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 대통령의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 부장의 방안은 베이징, 캄보디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 한국을 도는 4개국 순방 일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한 일주일을 남겨두고 IOC가 중국의 이러한 구상을 완전히 바그라뜨리는 현상이 일어났죠. 즉 일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날 올해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I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은 북한이란 이름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는 북한의 참석 불가로 인해서 남북 이벤트는 벌어지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북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IOC가 결국은 중국을 도와주지 못하고 미국 편에 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북한의 문제, 중국이 핵과 그리고 미사일 도발,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그래서 완전히 왕부장의 뺨을 갈기게 된 것이죠. 지금 15일날 청와대 예방을 마친 후 왕부장은 정의용 외교장관과 함께 점심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은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입니다. 왕 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의해서 몹시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중국은 올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제하고 있으니 인도 차원에서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그 시점에 발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왕 부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은 중국의 외교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견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중국의 기술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중국의 무기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또한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쌍계병영 등 중국의 한반도 해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이 쌍계병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와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런 의견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북한이 미국과 어느 정도 루트를 가지고 있다. 이 루트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답으로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을 것이냐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미사일들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이 폐기물 자체를 미국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게 되면 이번에 중국의 영향력보다는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이 끼쳐지지 않느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쌍계병영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이에요. 이 쌍계병영인데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이런 것을 병영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한반도 해법이 전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발사를 하는 것은 왕이 부장, 특히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중국의 양국 왕래는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올해 류사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임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류 대표는 임명 이후에 한 번도 북한과 공개 회담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여기에 북한은 한 번 더 그들의 뒤통수를 갈기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 왕 부장이 방한 이틀 전, 말하자면 왕 부장이 외국에 있을 상황, 중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을 상황에 13일이죠.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무려 1500km. 이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인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 순항 미사일 자체도 지금 동해상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다시 미국이 회수해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 기술,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순항 미사일 기술이 그대로 적용돼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순항 미사일을 다시 미국이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이 순항미사일에 탑재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진전을 시키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핵탄두가 장착이 되면 소형화가 되기 때문에 저강도의 그 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저강도로 불리는 순항미사일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결국은 장거리라는 거죠. 이 장거리를 핵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ICBM이나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그 게임 체인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는 지금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인 현무 3C의 사거리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느려요. 그렇지만 탐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렵게 되면 원하는 장소에 제대로 된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고,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도 이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도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서로의 그 정치적인 것을 유지하고 합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러한 순항미사일의 이러한 것들은 중국 전략 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 왕이 부장의 방문 당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순항미사일 발사, 이걸로 인해서 북한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지금 중국의 세력이 약화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중국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는 현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한국이죠. 지금 한국도 왕 부장의 뺨을 갈겼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 부장이 방한 당시, 말하자면 15일이죠. 한국은 이례적으로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 한 방 먹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문 대통령은 15일 날 아침에 왕 부장과의 만남이 끝난 직후에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SLBM,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이죠.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0km를 비상을 해서 서남 해상 목표물을 마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만든 SLBM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지금 5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미사일 협정에 파기 이전에 만들었던 지금 SLBM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점차 개량화가 될 겁니다. 개량화가 되면 이 사거리 자체가 500km급인데 이제는 이것을 1500, 2000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로 바꿀 수 있고, 이 SLBM의 최적화된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은 핵잠수함에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문 대통령도 이를 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이 한국의 SLBM의 개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SLBM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을 대응 전략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SLBM을 마냥 환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좋아할 수도 없는 입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SLBM의 사거리가 지금 5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이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핵잠수함까지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을 타격을 하려고 하는 한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결국은 중국을 타격으로 해서 이 SLBM이 발현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SLBM의 발사는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위축으로 가능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한 방 먹은 것이죠. 또한 청와대는
무기를 상대로 북한을 언급했지만 지금 중국 입장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죠. 중국 입장에서도 SLBM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목에 가시 같은 무기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SLBM과 더불어 15일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사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이것은 지금 13일 날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를 시험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경우도 북한이 먼저 하고 한국이 따라하고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청와대와 국방부는 15일을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했고 곧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15일날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순항 미사일은 곧 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5일 문 대통령이 참관한 초음속 미사일은 육상에서 발사해서 해상의 적 군함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의 킬러로 불리기 때문에 중국 항공모함도 떨어버려야 될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 미사일이 만약 실전 배치가 되면 서해는 물론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항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북한과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없는데 왜 지금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지대함 미사일까지 만들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중국이 이러한 방한 일정을 딸 때 문 대통령의 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이 문 대통령과 같은 경우도 지난번 왕이 중국 특사를 만났을 때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무례한 행동을 했거든요. 왕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라고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신형 무기 발사 이것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와대가 지금 왕이 부장의 접견 시점 그리고 이 신무기 개발 공개일 이 날을 같은 날짜로 잡았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지금 대중 외교의 기조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전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굽신애교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 방을 때려버린 거죠. 이는 어느 쪽이든 성공적인 방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싶을 왕 부장의 입장에 난감한 지금 상황을 발생한 거죠. 그러나 지금 중국 신문을 보면 이번 한국의 방문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기고 있고 이 인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 양제츠가 은퇴를 하는데 그 후임을 물려받을까요? 2013년도에 외교부장에 취임한 왕 부장에게는 올해는 승진과 은퇴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세계 대표자 회의에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왕 부장의 상관격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은퇴할 전망이기 때문이죠. 지금 왕 부장의 나이가 68세입니다. 이 68세란 나이를 감안을 하면 지금 양 주임이 후임이 되거나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된다라는 거죠. 왕 부장은 지금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 출신인 양제츠 주임에 비해서 영어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도널드 미국 대통령 행정부 때 2020년 6월이죠. 하와이 회동에서도 마이클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양제츠 주임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교 핵심 과제는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중국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라는 그 점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국 있죠, 일본 있죠, 대만 있죠, 필리핀, 베트남, 호주, 베트남은 좀 제외를 시킨다 할지라도 호주, 인도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태평양 정책이나 인도양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그리고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하고 있는 오커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가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막혀져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다음번에 뚫을 것이냐 라는 입장에서 지금 왕 부장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찾은 이번 출장의 결과가 왕 부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뺨 3대를 맞고 갔죠. 그래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 외에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북한에 편지를 보낸 사건이에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낸 편지에 대해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영국은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북한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제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북한이 오히려 미국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어떤 형상으로 지금 북한과 그리고 중국을 바라볼지 그 상황까지 일단 더 보고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